안녕하세요. 몰랐던 역사입니다. 1996년 10월 인천의 허름한 아파트였습니다. 79살의 노인이 살고 있었죠. 현관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손에는 박달나무 몽둥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4,000원짜리. 거기엔 세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정의봉. 47년 전이었습니다. 1949년 6월 서울 경교장 2층 서재. 나무마루가 삐걱거렸습니다. 먹냄새가 방 안에 가득했죠. 74세 노인이 붓글씨를 쓰고 있었습니다. 붓이 종이에 닿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 방에 32의 청년 장교가 들어왔죠. 허리춤에 권총. 아무도 막지 않았습니다. 총 4발이 울렸습니다. 김구가 쓰러졌죠. 암살범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이름은 안두희, 육군 포병 소위였습니다.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석 달 만에 감형됩니다. 전쟁이 터지자 풀려납니다. 군인으로 복직해서 진급합니다. 사업가가 되어 부자가 됩니다. 47년을 더 살았습니다. 누구도 처벌하지 못했습니다. 왜였을까요? 그리고 이 남자를 끝까지 쫓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0명이 넘었습니다. 47년 동안 그 끝에 인천의 허름한 아파트에서 박달나무 몽둥이가 내려옵니다.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1945년 해방이 됐습니다. 35년 만이었죠. 온 나라가 만세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한반도는 남과 북으로 갈라졌죠. 두 개의 정부가 만들어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승만은 남쪽만이라도 단독 정부를 세우자고 했습니다. 현실론이었죠. 김구는 반대했죠. 통일 정부를 세워야 한다고, 분단은 안 된다고. 1948년 김구는 평양까지 갔습니다. 김일성을 만나 통일을 논의하려 한 거죠. 결국 실패했습니다. 돌아온 김구에게 남은 건 고립뿐이었습니다. 이승만 정권이 들어섰고 김구는 정치적으로 밀려났죠. 그런데 여전히 국민들 사이에서 김구의 인망은 높았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게 불편했을 겁니다. 1949년 6월 26일 서울의 여름이었습니다. 매미 소리가 울었습니다. 비포장 도로 위로 먼지가 날렸죠. 전차가 지나가는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경교장, 지금의 서울 종로구 평동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석 김구의 거처였습니다. 2층 서재에서 김구는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품에는 시계가 하나 있었습니다. 김구의 시계가 아니었죠. 윤봉길 의사의 시계였습니다. 1932년 상하이 홍커우 공원 의거 직전 두 사람이 시계를 바꿨습니다. 윤봉길은 김구에게 값비싼 시계를 건넸습니다. 김구는 자신의 낡은 시계를 줬습니다. 그날 윤봉길은 돌아오지 못했죠. 김구는 그 시계를 17년 동안 품에 지니고 있었죠. 죽는 날까지. 오후 12시 36분이었습니다. 안두희가 서재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날이 첫 시도가 아니었습니다. 안두희는 며칠 전에도 경교장에 왔었죠. 그런데 접근에 실패했죠. 이유가 의외입니다. 김구의 집에서 기르는 개가 사납게 지저댔기 때문입니다. 안두희는 소고기를 구워서 줬습니다. 그래도 개는 계속 짖었습니다. 이유가 의외입니다. 독립운동가를 암살하러 온 군인이 개가 무서워서 도망친 겁니다. 이틀 뒤 다시 왔습니다. 이번엔 개가 없었습니다. 안두희는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김구와 인사를 나눴죠. 그리고 권총을 꺼냈습니다. 총 4발. 김구가 쓰러졌습니다. 품에서 윤봉길의 시계가 떨어졌습니다. 체온이 남아있었을 겁니다. 사건 발생 1시간 24분 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헌병 부사령관이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발표 내용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안두희의 단독 범행. 1시간 24분입니다. 수사도 신문도 제대로 하기 전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입니다. 서울지검장이 현장에 갔습니다. 검찰이 직접 수사하려 한 겁니다. 그런데 헌병이 출입을 막았습니다. 대한민국 서울지검장이 살인 현장에 발을 들여놓지 못한 겁니다. 수사권 자체가 군부에 의해 차단됐습니다. 왜였을까요? 이 질문의 답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재판이 열렸습니다. 1949년 8월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당시 사형제가 있었지만 사형이 아니라 무기징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석 달 뒤 무기징역이 15년으로 감형됩니다. 이듬해 다시 10년으로 감형됩니다.
1년 사이에 무기징역이 10년이 된 겁니다. 갓 태어난 아이가 첫 생일을 맞기도 전에 이 남자는 자유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50년 6월 한국전쟁이 터졌습니다. 안두희는 형집행정지로 석방됩니다. 전쟁이라는 이유로 감옥에서 나온 안두희가 간 곳은 집이 아니었습니다. 군부대였습니다. 안두희는 소위로 복직했습니다. 김구를 쏜 살인범이 다시 군복을 입은 겁니다. 계급장이 바뀌어 갔습니다. 소위에서 중위, 중위에서 대위, 대위에서 소령, 예편할 때는 소령이었습니다. 1953년 완전 복권, 전과 기록이 사라졌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부를 쏜 사람의 기록이 깨끗해진 겁니다. 아무도 막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의 뒤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2001년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에서 문서가 공개됐습니다. 안두희는 미군 방첩대 CIC의 정보원이었습니다. 정보원이 아니라 정식 요원이었습니다. 우익 테러 조직 백의사 자살특공대원이기도 했죠. 군소위가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정보기관의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1시간 24분 만에 단독 범행이 발표된 것도, 서울지검장이 현장에서 쫓겨난 것도, 무기징역이 석 달 만에 15년이 된 것도 하나로 연결됩니다. 누군가가 이 남자를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안두희는 강원도 양구로 갔습니다. 동향 친구가 사단장이었습니다. 그 배려로 군부대에 콩나물과 두부를 납품하는 사업을 시작했죠. 사업은 잘 됐죠. 놀라울 만큼 강원도 납세액 3위, 김구를 쏜 남자가 강원도에서 세 번째로 세금을 많이 내는 부자가 된 겁니다. 군납공장 벽에는 안두희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주인의 사진이었습니다. 양구 사람들은 그 사진을 봤습니다. 누구인지 알았죠.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신문에 이런 말이 실렸습니다. 정의란 게 과연 있는 것이냐. 암살범이 잡히고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갔습니다. 그런데 1년 만에 나와서 진급하고 복권되고 부자가 됐습니다. 사법부도 막지 못했습니다. 군부도 막지 않았죠. 정치도 침묵했습니다. 아무도 막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끝나는 걸까요? 그런데 이 남자를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람, 곽태영. 1965년이었습니다. 29살 청년이었습니다. 직업은 없었죠. 가진 것도 없었습니다. 있는 건 분노뿐. 곽태영은 안두희를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문제가 있었죠. 안두희가 어디 사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소문만 있었습니다. 강원도 어딘가에서 사업을 한다는 소문. 곽태영은 양말 보따리를 짊어졌습니다. 양말 장수로 위장한 겁니다. 강원도 양구까지 들어갔습니다. 안두희의 군납공장 근처에 하숙집을 얻었습니다. 수개월이었습니다. 매일 양말을 팔러 다니는 척하면서 안두희의 동선을 관찰했죠. 가슴에는 안두희의 사진을 품고 다녔죠. 신문에서 오려낸 사진이었습니다. 종이가 바스락거렸습니다. 땀에 젖어 글씨가 번져 있었죠. 수개월의 추적 끝에 마침내 안두희를 발견했습니다. 곽태영은 안두희의 목에 칼을 들이댔습니다. 배후를 불어 격투가 벌어졌습니다. 안두희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곽태영은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풀려났습니다. 곽태영은 풀려났지만 안두희도 풀려난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안두희는 그날 밤 공장을 처분했습니다. 야반 도주했죠. 강원도에서 사라졌죠. 곽태영은 법정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후회가 아니었습니다. 놓쳤다는 분함. 29살 청년이 할 수 있는 건 거기까지였습니다. 법은 곽태영에게 3년을 선고했지만 안두희에게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죠. 그게 1965년의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시작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람, 권중희. 이 사람은 5년을 쫓았습니다. 5년입니다. 갓 태어난 아이가 유치원에 갈 나이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1987년 권중희는 안두희를 찾아냈습니다. 몽둥이를 들었죠. 그 몽둥이에도 같은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희봉. 안두희의 갈비뼈가 부러졌습니다. 그런데 권중희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1992년 안두희를 납치했습니다. 경기도 가평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이승만의 명령을 받아 김구를 암살했다. 안두희가 직접 말한 겁니다. 녹음까지 됐습니다. 43년 만에 진실이 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백이 세상에 나가자 안두희는 말을 바꿨습니다. 고문에 의한 허위 자백이다.
권중이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침묵했죠. 5년을 쫓았습니다. 자백까지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단 한마디로 뒤집어진 겁니다. 권중이는 그 뒤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법은 끝내 그의 편이 되지 않았죠. 그리고 법이 다시 막았습니다. 일사부재리, 한 번 확정 판결이 난 사건은 다시 심리하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1960년 4.1 구혁명이 터졌습니다. 이승만 정권이 무너졌죠. 국회 진상규명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안두희를 붙잡았습니다. 이번에는 국가기관이 직접 나선 겁니다. 안두희는 위원회 앞에서 말했습니다. 배후가 있었다고. 검찰에 인계됐습니다. 그런데 검찰의 결론은 이랬습니다. 이미 확정 판결이 난 사건이다. 다시 처벌할 수 없다. 1949년의 무기징역, 그 판결이 안두희를 보호하는 방패가 된 겁니다. 법이 정의를 막은 순간이었습니다. 쏜 사람은 잡혔습니다. 재판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재판이 오히려 다시는 처벌할 수 없게 만든 겁니다. 권중이가 5년을 쫓아 자백을 받아낸 것도 결국 이 벽 앞에서 멈춘 겁니다. 안두희는 평생 말을 바꿨습니다. 단독 범행이다. 그 다음엔 김창룡의 명령이다. 또 바꿨습니다. 미국이 시켰다. 그러다 이승만을 만나고 치아를 받았다. 그리고 다시 단독 범행. 1994년 국회 청문회에 불려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뭐라고 했을까요? 실어증을 이유로 침묵했습니다. 말을 할 수 없다고 했죠. 배후는 안두희의 입안에서 수십 년을 맴돌았습니다. 한 번도 밖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2001년 미국에서 공개된 문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안두희는 미군 방첩대 CIC 정보원이자 정식 요원, 백의사 자살특공대원. 국회 보고서의 결론은 이랬습니다. 직접 지령의 증거는 없으나 도덕적, 정치적 책임이 있다. 증거는 없다. 그러나 책임은 있다. 이 문장이 47년의 무게입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은 사람이 한 명 더 있었습니다. 세 번째 사람, 박기서. 부천시 버스기사였습니다. 매일 같은 노선을 달렸죠. 핸들을 잡고 정류장에 서고 문을 열고 문을 닫았습니다.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책꽂이에는 책이 한 권 있었죠. 백범일지, 김구의 자서전이었습니다. 박기서는 그 책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읽을 때마다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부를 시해한 자가 천수를 다하려 하고 있다. 1996년 10월, 안두희의 나이 79, 노환으로 죽을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박기서는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시장에 갔습니다. 박달나무 몽둥이를 하나 샀죠. 4,000원. 집에 돌아와 몽둥이에 글씨를 새겼습니다. 세 글자, 정의봉. 펜 끝이 나무에 파고들었습니다. 획이 깊었습니다. 1996년 10월 23일, 박기서는 인천으로 갔습니다. 안두희가 사는 아파트를 찾아냈습니다. 허름한 복도였습니다. 형광등이 깜빡거렸죠.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동거녀가 문을 열었습니다. 박기서는 장난감 권총을 꺼내 동거녀를 안방에 가뒀습니다. 진짜 총이 아니었죠. 그리고 안두희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79살의 노인이 누워 있었습니다. 박기서는 몽둥이를 들어 올렸습니다. 4,000원짜리 박달나무. 거기엔 세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정의봉. 내려쳤습니다. 47년이었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가 중년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아무도 하지 못한 일을 버스기사 한 명이 한 겁니다. 박기서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경찰에 전화했죠. 자수했습니다.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말했죠. 국부를 시해한 자가 천수를 다하는 것을 그냥 놔둘 수 없었습니다.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재판이 열렸죠.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탄원서가 쏟아졌죠. 9,200여 명, 전국에서 보내왔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사람들이 버스기사 박기서를 위해 펜을 든 겁니다. 1년 5개월 만에 3.1절 특별사면으로 풀려났습니다. 김구를 쏜 안두희는 석 달 만에 감형됐죠. 안두희를 친 박기서도 1년 5개월 만에 나왔습니다. 같은 나라의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무게가 달랐죠. 안두희는 죽었습니다.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조문객이 몇 명이었을까요? 한 명도 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시신은 화장됐습니다. 쟤는 한강에 뿌려졌죠. 무덤도 없습니다. 비석도 이름을 새길 곳도 없습니다. 47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949년 6월 김구의 장례식이었습니다. 서울 시민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조문객 120만 명,
장례 행렬에 40만에서 50만 명이 따라 걸었습니다. 해방 후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모인 날이었습니다. 120만 명과 0명, 47년의 시간이 만든 대비입니다. 역사는 결국 기억하는 쪽의 편이었습니다. 안두희는 끝내 배후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단독 범행이라고 했다가 김창룡이라고 했다가 미국이라고 했다가 이승만이라고 했다가 다시 단독 범행이라고 했습니다. 진실은 그의 입안에서 47년을 맴돌다 그와 함께 한강에 뿌려졌죠. 쫓은 사람들이 있었죠. 29살 양말장수 곽태영, 5년을 쫓은 권중희, 4,000원짜리 몽둥이를 든 버스기사 박기서. 이 사람들은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권력도 없었죠. 법도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47년 동안 아무도 막지 않았습니다. 47년 동안 법도 막지 않았고 군도 막지 않았고 정치도 막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막아선 건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경교장은 지금 서울 강북 삼성병원 안에 남아 있습니다. 김구가 총에 맞은 2층 서재가 그대로 복원되어 있죠. 나무 마루가 그대로입니다. 창문 너머로 햇빛이 들어오죠. 벽에는 김구의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74세 얼굴이 방문객을 바라보고 있죠. 그 방에 서면 이상한 기분이 듭니다. 47년의 무게가 나무 마루 위에 고여 있는 것 같습니다. 김구는 죽기 전 붓글씨를 쓰고 있었습니다. 무슨 글자를 쓰고 있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총소리가 먼저 왔으니까요. 정의는 이루어진 걸까요? 아니면 47년이 너무 긴 시간이었을까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도 이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몰랐던 역사였습니다.